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저는 네. 이름을 실수했고 여기는 직급을 실수하고 직급이 더 중요하죠. 정확하게는 전문위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어쨌든 뭐 예, 전문님 전문위원님 예. 예, 아유 네. 죄송합니다.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시고 네. 자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도 오랜만에 시장이 좀 좋아서 저희가 조금 까불어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텐데. 근데 앞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네. 저희가 센터장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모셨지 않습니까? 연말에. 네. 근데 저희 기억으로는 단 한 분도 상 고를 얘기해 주셨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네. 상저하고 그리고 보통 3월에 경기 저점 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풀리니까 하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하이투자증권도 그렇습니까? 라고 저희가 방송 전에 직전에 여쭤봤더니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그냥 제가 어떻게 센터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예상보다 조금 연초 시장이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뭐 경기 흐름만 보면 사실은 상저하고가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언제쯤 바닥을 찍느냐. 언제쯤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금융시장에 조금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1분기 말 2분기 초에 조금 몰려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은 뭐 선행을 한다고 우리 항상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상반기에 조금 좋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 하반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조금 하반기는 지켜봐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전히 물가라든지 금리 자체가 결국은 다시 제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하반기 그림은 저까지는 저희가 말씀은 안 드리고 근데 뭐 평탄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저희는 조금은 하우스 비율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또 일주일하고 오늘 하루였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막 저희가 막 너무 호들갑 떠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연초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궁금한 것은 우리 시장만 조금 좋은 건지 예. 글로벌리 다른 주요 시장들은 어떻습니까? 첫 주 출발. 예, 시점이? 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연초에 뭐 다들 아시고 미국은 뭐 아직은 뭐 지난 금요일은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좀 네. 밋밋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결국 최근에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결국 유럽하고 중국 증시 네. 이 두 개가 일단은 좀 강하게 견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국내 코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좀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은 이제 작년 수익률이고 이제 오렌지색이 올해 수익률인데 좀 특이한 게 작년에 조금 좋았던 증시는 조금 연초에 좀 부진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작년에 낙폭이 컸던 부분의 증시 자체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이러한 모습이 아주 일반적으로 하긴 없지만 전반적으로 연초에 나오는 좀 분위기가 아닌가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한국 시장이 벌써 5%나 올랐어요. YTD로. 네. 1월 기준으로 네. 5%나 올랐어요.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홍콩 증시가 그보다는 조금 더 오르긴 예, 했는데 7% 8% 가까이 올랐죠. 네, 그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상무님 말씀 중에 1분기가 의외로 반등 모멘텀이 좀 셀 수 있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모셨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제 저는 모멘텀을 상반기에 봤고요.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가 오늘 좀 보기 좋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뭐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물가하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물가는 뭐 뒤에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정점을 찍고 여하튼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 결국 뭐 고용 지표 중에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혼재된 시그널을 준 것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임금 상승률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랠리를 폈는데요. 예. 여하튼 지금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어디냐? 저희는 이제 3월을 일단은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25bp 인상을 하고 결국 3월에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불확실성 자체가 1분기에 결국 소멸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경기의 저점 지표는 계속 안 좋아지겠죠. 네. 그렇지만 경기 지표의 점, 뭐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의 저점이 나오는 시기는 한 4월, 5월 정도 되면 바닥을 확인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의 어떤 저점론을 한번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다음 앞서 이제 뭐 유럽 경기 중국이 이제 견인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차트에도 보시기는 알겠지만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사실 저희도 이제 겨울에 에너지 가격이 뭐 폭등을 하고 에너지 대란이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정말 뭐 네. 하늘이 도와주신 뭐 이러한 상황들이죠. 날씨가 따뜻한 영향으로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급락을 했고 예. 결국 그렇게 되면 유럽 쪽에서의 각종 모멘텀은 이미 바닥을 친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면 네. 유럽의 경기 모멘텀은 이미 개선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1, 2월 아직 뭐 겨울철이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1, 2월 상황을 보고 마저 그거마저 큰 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유럽의 모멘텀은 더 이미 돌아섰고 더 네.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1분기의 모멘텀을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중국은 뭐 여러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춘제 이후에 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춘제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플러스 중국 정부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이러한 네.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 경기의 V자 반등은 결국 2분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결국 말씀드린 요 네 가지 모멘텀이 1분기 말, 2분기 초에 집중이 됐고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은 뭐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상반기 쪽에 조금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은 진짜 상저하고의 네. 그림일 수 있는데 금융시장의 속성상 모멘텀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1분기가 나빴던 그림이 조금 좋은 그림으로 가는 그렇죠. 예. 시장은 먼저 갈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뭐 일단 시작 자체는 그렇긴 한데 사실 최근에 저는 이제 가격 변수 중에 좀 눈에 띄고 또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유가 흐름인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예, 천연가스도 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좀 약간 상반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최근에 하락하는 거 보면 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수요 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유가가 하락하면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고 이거 어느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모멘텀을 두고 봐야 될까요? 유가에 대해서. 예, 일단은 뭐 아무래도 금융시장 자체가 물가 리스크, 금리 리스크에 여전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사실은 저는 반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 자체가 지금 7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24일 날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100 뭐 많이 올랐을 때 $120까지 네. 올라갔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최고치 대비해 보면 지금 거의 30-40불 정도가 떨어진 상황들이죠. 네. 뭐 그 정도 효과 제가 뭐 화면에도 같이 이제 그 유가 상승률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같이 그려놨는데 지금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유가의 상승률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유가를 80불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분기 내에 유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미국의 물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결국 있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의 20%를 담당하는 게 사실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20% 쪽에서의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예상보다 오히려 1분기의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뭐 다들 뭐 에너지 가격 그렇다 치고 지금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서비스 쪽의 물가. 그 서비스 물가는 임금 상승률과 결국 이제 주택 가격인데 뭐 아시겠지만 뭐 임금 상승률은 뭐 약간 둔화신하고 나왔고 그 임대료 부분도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또 떨어지는 속도 보게 되면 뭐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이미 뭐 전월비 기준으로 한 3개월, 4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앞으로 더 둔화폭이 커지겠죠. 네. 이제 그렇게 보면 그건 당연히 임대료 쪽으로 당연히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올 1분기, 2분기 초에는 임대료 상승률 자체도 꺾이는 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 임금 상승률,
거기에 임대료까지도 사실 세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미국의 물가 압력의 속도 이것은 상당히 조금 1분기 오히려 또 빠른 속도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물가의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도 종료가 될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국채 금리 이러한 것들도 보면 최근에 뭐 3.5%대까지 떨어진 것들이 아마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요새 좀 하나 조금 뭐 금리 인상 사이클과 관련돼서 좀 하나 주목하는 게 사실은 금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좋죠. 예, 그래서 근데 그 화면에 그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게 금 가격인데 금 가격이 작년 9월 바닥, 그러니까 10월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 한 15% 정도 올랐는데 좀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달러하고 아주 역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달러 지수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올랐는데 사실 금이라는 속성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서 좌우됩니다. 이게 뭐 안전자산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인프레 해지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중국 그러니까 그러한 산업용 수요가 좋아지면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러 흐름에서 달러 강세가 될 때는 금 가격이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되면 또 금 가격은 이제 금 가격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 가격이 약세가 되고 달러 약세가 되면 이제 금 가격이 강세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특성들이 있는데 지금의 금 가격의 상승을 그러면 주도하는 게 뭐겠느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달러 약세인 부분들이고요. 네. 그럼 갑자기 왜 달러 약세가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보면 결국 뭐 논란이 있지만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에 온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 달러 약세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는 결국 자금의 흐름의 변화가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결국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자산, 안전 자산 뭐 이러한 쪽의 어떤 선호가 강화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뭐 위험 자산, 이머징 자산으로 결국 자금이 들어오는 어떤 신호가 아니겠느냐. 뭐 공교롭게 지금 연초에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순매수 규모가 한 제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 네. 상당히 뭐 10일도 안 돼서 1조 8천억이라고 하면 물론 이 추세가 뭐 1월까지 계속되지는 않긴 하겠지만 어떤 강한 매수세가 사실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금 가격의 상승이 결국에 보면 뭐 중국 경기 모멘텀도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어떤 달러 약세에 대한 자금의 흐름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또 궁극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어떤 종료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금 가격 상승 자체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 또 자금 흐름의 어떤 변화, 변곡점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사실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 폭등했던 양상 중에 하나가 가장 걱정했던 게 너무 고용이 좋다. 예. 네, 고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용이 좋아가지고는 연준이 고용 봐서는 절대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실업률도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3.5로. 그런데 이제 임금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 걸로 인해서 이 고용 쪽에서의 갖고 있었던 시장의 우려 예. 이것들을 해소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충분치는 분명히 않죠.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저도 뭐 이코노미고 많이 지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용 지표가 탄탄했던 경우가 사실은 거의 제 기억으로는 드물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도 뭐 이러한 자료 와서 뭐 몇 번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구조적인 변화 부분이 고용시장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 그것은 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든지 이민자의 급감이라든지 또 리쇼링 정책의 효과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맞물려 있어서 연준이 금리만 가지고 고용시장을 지금 냉각시키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을 금리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다루는 데는 사실은 자칫하면 과잉 긴축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도 네.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 사실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고용시장은 이제 뭐 둔화가 되긴 하겠죠. 근데 다만 과거보다는 둔화 속도 자체가 상당히 완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그 경기 자체가 이번에 얕은 경기로 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사실 뒷받침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용 지표 저도 사실은 그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좀 생각이 복잡했는데 결국 주식시장이 결국 답을 줬다라는 어떤 생각도 있긴 하지만 결국 금리 자체가 뭐 주식시장보다 더 주목되는 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뭐 20bp씩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금융시장 자체가 너무 그 고용시장에 이렇게
포커스 맞추는 일자리라든지 실업률에 그렇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조금은 이제 좀 비껴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뭐 고용은 결국 둔화가 되겠죠. 뭐 시간의 문제이긴 둔화가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우리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너무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 일자리가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은 또 구조적인 말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좀 관점 포인트 자체가 조금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임금 상승률 둔화라는 부분 자체를 아주 그냥 세게 반영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보고 주말 내내 저도 이제 막 복기를 좀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물가 하락을 좀 가장 막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낮아지니까 이제 시장은 환호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은 이제 결론은 저희 셋 다 지금 뭐 상반기 뭐 또는 1분기를 의외로 시장의 강세를 보고 있는 이유가 물가가 빠르게 하락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이제 저희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연준이 생각을 고쳐 먹을 거냐, 아니면 계속 지금 전망을 유지할 거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2분기 이후 하반기에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주말간에도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의견을 쏟아냈고, 지금 아까 상무님 말씀대로 2월하고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고 한다면 기준금리 상단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4.75에서 5.0에서 끊긴다는 지금 전망을 해주시는데,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다 5% 이상, 누구는 5.4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도 계속 이제 거의 2분기 이후에 시장과 연준이 누가 맞았는지를 판가름하는 이제 어떤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연준이 마음을 좀 고쳐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레발 치고 있는 건지. 1분기 오르는 건 좋은데 그랬던 것처럼 계속 올라오면 또 연준은 두드려 맞을 거를 우리가 지금 알고도 지금 1분기 강세를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일단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뭐 저도 사실은 뭐 3월 이제 금리 인상 종료를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좀 아주 긍정적인 시각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사례를 드는 게 사실은 2018년, 19년 사례를 제가 그때 들거든요. 그때 기억을 하시기 모르겠지만 그때 보험성 금리 인하라서 인슈런스 컷 논쟁 자체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2018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이제 무역 규제하면서 미중 갈등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으면서 트럼프가 또 금리 내려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잘라야 된다고 뭐 얘기까지도 하면서 근데 그 당시를 복기를 해보면 2018년 말에까지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렸고 그래서 2.5까지 아마 정책금리가 올라왔고 2018년 12월에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19년의 점도표가 얼마를 지켰냐면 2.9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19년에 금리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19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서 적재금리가 얼마가 19년에 빠지면 0.75%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연준이 그럼 돌변했느냐? 결국 경기라는 부분 자체를 무시를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뭐 그때가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연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가 압력 자체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둔화가 되는 시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뭐 2%대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 경기라는 부분 자체를 결국 방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경기 자체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달가운 속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금리 자체가 더 올라서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 물론 과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이 건전해 있어서 뭐 충격은 건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신용 리스크 자체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에서 시장과 이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타협점이 결국 나오는 시점이 저는 이제 3월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는 거에 되게 이제 껄끄러워하겠죠. 미 연준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가 압력 이러한 것들이 둔화가 되고 지표는 계속해서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연준도 시장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시점이 뭐 틀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3월로 사실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과거에 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정책금리의 그 역전폭 자체가 맥시멈 자체가 한 150bp 정도 벌어지게 되면 미 연준은 항상 이제 금리를 중단해왔던 게 과거 사례입니다. 근데 3월 달까지 저희가 25bp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5%가 갈 거고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3.5% 정도 가정을 하면은 150bp의 스프레드가 이제 역전폭이 나오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꼭 과거 사례를 뭐 갖다 차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여하튼 그것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3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종료 이것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구독자분들 중에 진희님께서 시장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인사이트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매일 아침 박상현 산모님 보고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이코노미스트 박상현 산모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을 가족분들 어떻게 좀 뭐 가족분들 들어오셨나요? 네. 아 근데 저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네. 충분히 이런 예. 멘트를 달아봐 주실 만한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저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저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변수라는 게 지금 시장 그 사실 채권 시장의 과열을 저는 연준이 되게 의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오고 인플레이션 올라올 수도 있으니 좀 까불지 말라라는 느낌을 연준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 좋은데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버려. 금융시장 너무 채권 시장은 이미 올라 있지만 조금 더 달리고 그리고 또 주식 시장도 이제 됐어 하고 달려버리면 그래서 막 연초 되면 10% 15%씩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올라버린다면 연준 입장에서 이건 자산 효과에 의한 인플레이션 발발 가능성이 있으니 들꺾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연준이 오버킬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조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작년에 이렇게 올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산 시장의 과열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사실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게 주식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사실은 좀 연준 입장에서 여기서 조금 딱 스톱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뭐 앞서도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증시가 금요일날 사실은 반짝을 했지 아직 그렇게 뭐 세게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연초 뭐 지금 한 1% 내외 정도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그 주식시장 뭐 앞으로는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앞서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주는 어떤 그런 압박감 뭐 이러한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뭐 미국 증시만 보면 그러한 상황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좀 미국 말고 중국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9.1 갔다가 지금 7.1로 전월달에 떨어졌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데 컨센서스가 한 6.6,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9.1 갔다가 6.5 이제 CPI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연준이 보기에는 야 어쨌든 우리 타겟은 2%대야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이제 저희 고정으로 출연해 주시는 우리 오건영 부부장의 표현대로 하면 뱃살을 빼는데 처음에는 딱 잘 빠지지만 이제 마지막에 뱃살은 잘 안 빠지는 것처럼 연준이 2%대까지 물가를 안착시키고 싶은데 시장이 너무 앞서가가지고 이렇게 자산 가격이 다시 올라버리고 하면 2%대를 차마 못 보고 예를 들면 3%대 이렇게 달랑달랑 하고 있으면 오히려 또 연준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똑같은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너무 상반기, 1분기 시장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약간의 어떤 경계감을 어쨌든 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그게 결국 이제 하반기 쪽에서의 저도 리스크로 사실은 좀 상반기는 어떻게든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시중금리 기준으로 떨어지고 해서 사실은 조금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 쪽에 가서 결국 관건은 미국이 정책금리는 잘 안 내리겠죠. 물가도 잘 안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시중금리가 그러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시중금리가 이게 갇힌다. 그러니까 바단 자체가 이제 딱 막힌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올라가기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그 말씀하신 이제 물가 리스크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막판에 이제 다이어트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이
사실은 근데 문제 자체는 이게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는 건 이제 한계에 저는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뭐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수도 있고 네. 또 중국발 어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도 있는 부분들이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 이러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제 금리를 가지고 과연 2%대 달성을 하겠냐 저는 쉽지 않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리스크 자체가 결국 충돌되는 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하반기에 그것이 그 주식 시장이라든지 경기 쪽에서의 어떤 회복 모멘텀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좀 변동성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러한 리스크로 아직은 좀 잠재해 있다라는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하나 관련해서 뭐 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화면에 보시는데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용어들이 새롭게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얕은 침체니 뭐 늪지대 침체니 네네. 뭐 부자발 뭐 리세션이니 아주 또 공식 침체는 아니지만 고통이 장기가 되는 침체.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 왜 침체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가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다는 얘기로 사실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 세계의 어떤 경제나 산업 패러다임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제의 외적인 요인들 자체가 워낙 지금 산적해 있는 부분들이라서 정확하게 저희가 경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뭐 또 봐야 되긴 하지만 빨리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보의 전달력 자체가 과거보다 너무 빨라졌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 정보 습득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늦었는데 지금 뭐 하루 어저께 증시가 어땠다라는 부분을 바로바로 습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유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경기 사이클에 비해서 자산 시장은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어서 경기의 모습들 자체도 뭐 제가 뭐 얕은 침체를 얘기하지만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늪지대 정집체로 갈 수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경기 사이클이 사실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 하반기 쪽의 그림은 저희가 뭐 상반기도 잘 모르는데 하반기를 너무 의식하면서 지금 어떤 금융시장을 대할 필요는 사실은 없지 않겠느냐. 일단은 상반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조금 네네. 대응을 하고 상황을 보고서 하반기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추후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도 사실 늦지 않을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민을 또 이렇게 하나 비슷한 질문인데 네. 남자가 허리 30인치까지 줄이려면 뱃살을 힘들지만 네. 32인치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팍팍 줄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준이 한 3.3 인플레이션 그 정도만 하면 좀 모두가 평화로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그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그 얘기가 맞을 이제 중물가 중금리 시대에 저희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좀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항상 이제 저물가 이제 저금리 시대에만 사실은 이제 이게 익숙해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구조로 봐서는 물가 2% 이하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시장이라든지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를 말씀하신 뭐 3%대의 물가 금리 뭐 미국 금리 기준으로 해서 뭐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금리 수준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패턴으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경제가 거의 또 순응을 해서 사실은 또 정착을 하고 네. 경기가 좀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물가 전망 타겟 수준을 2%가 아니라 3%대로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연준이 수용을 할 것인지 말 건지가 또 하반기에 우리가 풀어나갈 숙제니까 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나누도록 하고요. 아까 그 네 가지 모멘텀 중에 사실 이제 저희 한국 우리나라에 가장 또 와닿는 게 또 중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약간 시각이 반컵의 물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까 또 좀 지난주에 유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발 수요 둔화 때문에 유가는 빠졌는데 중국 증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지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상반된 시각의 해석이 있는데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예, 중국을 말씀드리기 제가 간단하게 유럽 쪽 하나만 좀 말씀을 좀 준비한 화면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유럽의 그 천연가스 독일의 천연가스 재고 비축률입니다. 네. 지금 1월 7일 기준으로 보면은 독일의 천연가스 재고 비축률이 91%입니다.
작년에 얼마였냐면 20점 보면 대충 한 30%대였습니다. 예.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면 유럽 쪽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 압력 둔화라든지 유로와 같이 반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일단은 연초에 유럽 상황 자체가 글로벌 경기라든지 증시를 좀 끌고 갈 힘이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저는 갖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중국의 내부적인 사항들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미국과의 갈등 문제, 뭐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슈 등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중국에 대한 녹록한 부분들은 없지는 않은데 여하튼 중국 정부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지금 사망자 이러한 것들을 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드 코로나 가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사항들이고 그렇게 보면 2분기의 경기 자체는 사실은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이 그게 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까지도 이렇게 경기 정상화에 나설 수밖에 없냐라는 부분 자체는 여기서 더 방관을 했다가는 결국 감당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불만 이러한 것들이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이제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지난해 중국 성장률이 2%대가 나올 겁니다. 2%대는 중국이 경기 침체죠. 경험해보지 못한 2000년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중국 개혁 개방 이후 사실은 연간 단위로 2%대 찍은 거는 처음인 상황들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먹고 살기 자체 가뜩이나 코로나 또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이 실업률로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 사회적 불만 뭐 얼마 전에도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 단위 시위가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사회적 불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체제 불안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은 결국 뭐 어떤 희생을 통해서 경기 정상화에 나설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지금 대유행이 지나게 되면 뭐 경기 회복 뭐 경기 정상화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게 위드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 경기가 자체를 좋은 거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올 정책이 뭐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지준율 인하라든지 일단은 정책금리 인하 부분이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춘제 전후에서 아마 그러한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조치가 하나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결국 뭐 지난해도 사실은 중국 정부가 돈을 안 푼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정 정책을 했고 또 지방 정부를 중심해서 인프라 투자를 했는데 오늘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의 특별채 발행 쿼터량을 올해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상반기에 그 재정 지출 자체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일단은 통화 재정 측면에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그 하이테크의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엔트그룹의 뭐 마인이 사실은 뭐 지분을 다 잃은 거로 보고 있는데 여하튼 중국이 경기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이테크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기술 규제 완화, 그러니까 하이테크 규제 완화라는 부분 자체를 결국 꺼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항생 지수라든지 거기에 보면 테크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내수 부양 조치가 더 뒷받침돼야겠죠. 그거는 글쎄요, 뭐 중국을 우리나라와 같이 뭐 재난지원금을 줄지는 아직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카드까지도 일부 성에서 꺼내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정책이 만약 맞물린다라고 하면 2분기의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V자 반등 비슷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 경기의 흐름은 여하튼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하반기 쪽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요 자체가 소멸되고 정책 효과가 약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중국이 제자리 걸음으로 할까?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다른 것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미중 갈등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서 하반기 쪽에 대한 그림 자체는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쪽에서 현 시점에서는 그냥 상반기 쪽에 대한 어떤 그림만 일단 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것저것 다 궁금한 게 우리 계속 무역 적자 빵빵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데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강세가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렇게 도모해주고 있는데 기업이 실적이 올라가야 이게 뭐가 될 건데 이렇게 무역 수지가 빵빵 적자가 난다. 이게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무역수지 적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락을 하면서 올 수 있는 적자 감소가 이미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단순하게 제가 이제 사례를 드는 게 항상 보면 우리나라 10억 배럴 연간 수입을 합니다. 네. 원유. 거기 10달러 하락하면 이제 10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이제 감소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0달러 정도 하락했으니까 꼭 200억 달러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한 100에서 150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있을 거고 중국 그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이전처럼 대중국 흑자는 나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대중국 흑자가 결국 나올 거고요. 그렇게 보면 무역수지 적자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상당 부분 상반기에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뭐 반도체 업황 잠깐 말씀하셨는데 결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살아야 우리나라 반도체 뭐 IT 업황이 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또 하이테크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라는 얘기 자체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자체 지금 뭐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40% 정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신호는 결국 상반기에 잡힐 수 있다라고 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뭐 이게 시그널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1분기 말 2분기 초에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그래도 요 질문은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제목이 한눈에 보는 2023년 모멘텀인데 우리나라 경기 차원에서 얘기할 때 이 부동산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지금 높아져 있지.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금리 떨어진 거는 시장금리고 대출금리 여전히 높으니까 요거에 대한 부담이 과연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 좀 찜찜한데. 예, 저도 사실은 제일 올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올해 그 토끼 얘기는 하지만 결국 국내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노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밖에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의외로 조금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집토끼가 사실은 잘 안 잡히고 있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적극적으로 좀 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 부동산 경기가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결국 하락폭 자체를 이렇게 조금 줄이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저희는 한국은행도 이번 1월달에 이번 주가 되겠죠. 이제 25p 금리 인상을 하고 결국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부동산 경기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금은 한은도 좀 부동산 경기에 대한 흐름을 사실은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오늘 한국은행 부총재께서 브로그에 뭐 그 관련해서 약간의 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PF 관련해서 시스템이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뭐 안도의 말씀을 해주신 것도 사실은 그만큼 지금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봐서는 한은의 정책 기조 자체도 약간의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행스러운 건 여하튼 최근에 뭐 회사채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흥행이 되고 있고 작년 말에는 사실은 상당히 경색이 돼서 뭐 잘 회사채도 안 팔리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러한 롤오버라든지 뭐 증권사의 각종 그 뭐 회사채 이런 것들도 롤오버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려했던 PF 대란 자체도 일단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인데 여하튼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상반기에는 그래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순서가 있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고 다음번에 저희 월요일 한번 다시 한번 꼭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현 상무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